안녕하세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들은 모두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말 그대로 제가 너무 어렸던지라 그런 게 체감이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저 코올리게로 제가 지내고 있었던 시기, 제가 몰랐던 것은 비단 경제적인 수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나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줄 어렸던 저는 한 번도 눈치를 채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타고나기를 감각이 둔했나 보더라고요. 그랬건만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됐냐면 집에 작은 이모가 들이닥쳤던 날이었습니다. 형부, 사랑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다 필요 없고 그 명자인지 명의인지 아는 그 나쁜 년이나 나오라고 그래요. 어디 있어요? 형부 여동생 어디 있냐고요? 아 저제 내 여동생 명화는 왜 자꾸 그래? 몰라서 모르세요 지금? 우리 언니 팔에 화상 자국이 저렇게 났는데 그 나쁜 년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형부는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 눈깔이나 동그랗게 뜨고 계신 거예요? 에이라이 나 진짜 못 참아. 아버지가 혼비백산을 하시며 난색을 피우셨으나 이미 작은 이모의 눈동자는 광기로 물든 뒤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 그대로 잡아서 아버지를 향해 작은 이모가 막 던져대셨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 즉 제 고모를 당장 불러오라면서 아니면 진짜 가만 안 있겠다고 끝장을 보겠다고 작은 이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고 그러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가서 방문 앞에 선 채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내내 한숨을 쉬시다가 문득 저를 발견하시고는 당황한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왜 나와 있어? 얼른 방에 들어갈라. 얼른. 무슨 일이에요? 이모가 왜 저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책이나 봐. 만화책 아무거나 봐도 돼. 지금은 허락해 줄게. 알았지? 하지만 바깥이 저렇게나 시끄러운데 방 안에서라고 만화책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저를 떠미는 손길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만 아버지와 작은 이모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억지로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은 것에 어머니가 성공하셨던 그때 아버지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아, 당신 명화한테 전화 좀 넣어봐. 어머니더러 고모한테 연락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작은 이모의 난동이 결국 이긴 것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저희 집에 고모가 오셨습니다. 혼자는 아니셨고요. 친할머니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어머님도 오셨어요. 그래, 너는 네 동생 하나 어쩌지를 못해서 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니? 이게 무슨 민폐라니? 친할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이 방문 틈으로 보였습니다. 저에게 신경을 쓰시는 어른들은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고 저는 소리 안 나게 방문을 조금 더 열어젖힌 뒤 상황을 몰래 지켜봤었죠. 고모는 당당하다 못해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셨으나 작은 이모가 곧 그 싸대기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우리 언니 팔에 화상 입혔지? 이 나쁜 년, 천하의 못된 년아. 너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싸대기 날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고모는 뺨을 세게 맞으신 뒤로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으셨고요. 당당한 기색은 온데간데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셨고 작은 이모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날리셨습니다. 형부, 동생 하나 어쩌지를 못해서 이 사단을 내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친할머니께서 하셨던 발언을 그대로 흉내내신 것이었죠. 그러자 친할머니께서는 뒷목 잡고 휘청하셨으며 아버지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저제 적당히 해. 그쯤 해야지. 제멋대로 그는 저제의 유난스러운 성격을 받아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화상을 입었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고 저제가 이렇게 난리칠 일도 아니야. 하하, 남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을 꽤 재수없게 하시네요. 저기요, 형부.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고 사회적으로 제법 성공했다 뭐다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뻗대고 그러시는 거요. 저희 언니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헛소리를 제가 들어주고 넘어갈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 제가 원하는 건 지금 딱 하나예요. 저 나쁜 년한테
똑같이 갚아주는 거요. 작은 이모는 이제 맞은 뺨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 고모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겁에 질려서 친할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시더라고요. 도움을 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작은 이모의 다음 발언이 더 빨랐어요. 언니, 집에 다리미 있지? 다리미? 당연히 있기는 한데, 너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왜겠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화상 자국 하나 선물해 주려고 하는 거지. 언니, 얼른 다리미에 코드 좀 꽂아봐. 다리미에 뜨끈하게 열이 오르는 대로. 내가 그거 가지고 저 나쁜 년한테 돌진할 거니까. 작은 이모가 거침없이 말하셨고 그러자 충격에 비틀거리시던 친할머니께서 쌍욕을 하시며 달려드셨습니다. 감히 기중한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하시면서 분노하신 친할머니께서 작은 이모의 머리채를 잡으셨고요. 그러자 작은 이모는 놀랍게도 친할머니의 멱살을 잡으시고는 당신 딸만 귀중한 딸이고 남의 집 딸은 거지 같은 딸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며 맞서셨어요. 아버지가 끼어드셔서 두 분 사이를 갈라놓자마자 작은 이모가 고모를 향해 달려드셨고 고모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혼이 쏙 빠질 만큼 대단한 난장판이었습니다. 막판에는 친할머니께서 이 상황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셨고요. 어머니는 가라앉은 얼굴로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런 말씀 한마디를 뱉으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이혼이라는 게 뭐였더라? 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전혀 와닿지 않았고 먼 세상의 외계어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재차 분명하게 종전보다 확신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눈에 안 차고 성에 안 차는 며느리라 너무 곤혹스러우셨죠. 이제 어머님 아들하고 제가 이혼할 테니까 마음 편히 사세요. 뭐라고 이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다 내가 이제는 너한테 이혼 소리까지 들어야겠니? 야, 그 소리는 애도 내 아들이 해야지 왜 네가 하니? 친할머니께서 발끈하셨고 아버지는 넋이 나가신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모가 여전히 그 눈빛에 광기를 가득 담은 모습으로 목을 돌리며 한 발 앞으로 나오셨죠. 다리미로 지지겠다는 거 진심이에요. 저희 언니한테 하셨던 그 개짓거리들 그냥 저한테 똑같이 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했을 것도 없겠죠. 자업자득이니까. 안 그래요? 맞죠? 이미 작은 이모의 기사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신 지 오래인 고모가 몸을 떨면서 뒤로 물러나셨고요. 그런 고모의 모습에 친할머니께서는 현재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후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 테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씀을 어머니에게 남기셨고요. 하지만 작은 이모는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죠. 끝장을 보실 각오로 오셨던 거니까요. 화상 자국 몸에 새기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간다고 하면서 친할머니와 고모를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만연자실한 모습으로 작은 이모에게 물으셨어요. 저제 그렇다고 정말로 다리미를 가져다가 일이라도 치게? 그게 지금 저제가 원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아니라면 원하는 걸 말을 해보던가. 형부, 저는 아까부터 계속 진심인데요. 저희 언니가 당한 걸 똑같이 갚아주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말이죠. 대신 저희 언니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얻어내야만 제 직성이 풀릴 것 같네요. 작은 이모 또한 어머니의 이혼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일단 알았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그러셨고요. 작은 이모는 절대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으니까 여차하면 고모를 따로 찾아내 만나러 가서라도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고모는 겁에 질려서 그냥 이혼 따위 얼른 해주겠다고 그러라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때 이미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하는 것이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날의 상황을 남몰래 전부 지켜봤고 그럼에도 상황을 반전도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저에게 다가와 어머니가 세게 안아주셨었죠. 이제 됐어.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 아들, 엄마가 앞으로는 더 잘해주고 잘 챙겨줄게. 알았지?
우리 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엄마가 다 미안해. 그때의 의미를 몰랐던 어머니의 그 발언은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혼이라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별이며 자식인 저는 한 분하고만 계속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갔습니다. 제가 붙잡았던 게 아니라 이미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계셨던 것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꽉 놓치지 않게 말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은 어머니가 심각한 시집살이를 겪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친할머니의 성격이야 워낙 괄괄하시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시고 눈빛이 강렬하다는 것 정도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손자인 저를 혼내신 적조차 없었거든요. 특별히 잘해주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하게 예쁘다 귀엽다 해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고모 또한 상냥하고 다정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투가 재밌고 활발해서 저는 속으로 고모를 꽤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기준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친할머니 고모를 필요한 친가의 사람들은 전부 악마였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다 못해 말살하려고 들고 온갖 잡일까지 다 시키며 노예처럼 부리고 면전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사람들로 어머니의 눈에는 내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시는 듯 모르시는 듯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해오신 분이었고요.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입버릇 중 하나가 당신이 참아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한 분만 참으면 온 집안에 평화가 온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며 사시는 분이었죠. 외가보다 친가 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외가는 누구 하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없었고 돈 때문에 적당히 아등바등하면서 보통으로 쪼돌려 사는 경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친가는 경제적으로 일단 여유가 있었죠. 아버지 또한 그 시절에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고요. 집안의 차이가 상당했기에 저희 부모님의 결혼 당시부터 친가에서는 어머니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아버지와 여러 가지로 안 맞는다는 것을 어머니는 점점 느끼게 되셨고요. 이혼을 원하시는 건 사실 꽤 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 말입니다. 둔한 자식, 저 말이에요. 이혼을 하면 저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기에 어머니는 저 때문에 참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원하신 이혼의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죠. 작은 이모가 끼어들어 주신 덕분에 어머니는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된 시집살이를 겪고 계시던 상황 속에 부엌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는 고모 때문에 팔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하지만 고모는 사과조차 안 하셨고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친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서럽고 힘드셨던 어머니가 외가에 가서 다 털어놓으셨고요. 외가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는 당신이 부잣집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 꾹 참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에 결국은 못 버티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당신의 가족들의 실망을 시키는 일이 될까봐 견뎌오셨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안함에 눈물을 쏟으셨고 그 모습은 작은 이모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작은 이모는 5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드센 성질로는 단연 첫째였습니다. 예로부터 작은 이모를 아무도 못 말렸어요. 타고나기를 원체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작은 이모가 폭발했고 본인은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으니 무서울 곳 없이 진짜로 고모를 따로 찾아가서 사달을 내겠다고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이혼을 해주셨죠.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살아왔던 곳과 분위기가 많은 다른 동네에서 어머니와 지내게 되었을 때까지 비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난 비화를 알지 못했던 때까지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두 분이 이혼을 하시더니 제가 아버지를 못 보고 살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좁은 집도 싫었고 외가 근처라는 것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거지에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그때 본능적으로 처음 느꼈던 것 같네요. 울적해하는 저에게 어느 날 작은 이모가 찾아와서 그러셨어요. 네 애비는 곧 재혼한다던데? 이제 그 여자랑 자식 낳고 살겠지. 너 같은 거 네 애비가 진작 잊었을 거란다. 작은 이모의 신랄한 발언 앞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고 제가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는 물론이고 친가의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전처럼 살고 싶다는 이야기도 안 하게 됐고 그냥 조용히 어머니하고만 살았죠. 작은 고모의 그 발언은 당시 거짓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거짓이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재혼을 하셨거든요. 부모님의 이혼 이후 2년이 넘어가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어머니의 지난 고생을 다 알고 난 뒤였기 때문에 재혼하신 아버지를 향해 그저 배신감이나 품고 말았답니다. 이혼 그때로부터 딱 5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남자친구분의 고향에 가서 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주도였죠.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가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분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신 건 아니었어요. 지난 결혼 생활에 많이 데이고 지치셨던 것인지 어머니는 굳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보셨거든요. 어머니의 남자친구분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하지만 혼인신고만 바로 안 했을 뿐이지 두 분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셨고 저는 낯선 제주도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즐거워서 새로운 일상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동안 온통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네요. 제주도를 떠난 건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 20살 때의 일이었고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느라 아무래도 제주도 집에는 자주 가볼 수가 없었죠. 서울 근교의 경기도에 있는 외가에 종종 들르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었고요. 엄마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을 하신 건 제가 2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내볼 만큼 지내시다가 결국 그렇게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엄마의 남자친구분을 저는 학창시절에 아저씨라고 불렀었는데 어느새 이제는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부친이 두 분 계신 셈이었죠. 새아버지의 고향이 제주도였으므로 제 인생 두 번째 친가 집안도 당연히 그쪽에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시댁과 잘 지냈습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사셨던 지난날의 아픔을 많이 치유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있는 법이라는 유명한 글귀가 맞는 소리인 듯 싶어요. 어머니는 새로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픈 기억을 이겨내셨으니까요. 이렇게 잘 지냈을 수 있는 분인데 제 생부이신 친아버지와는 왜 그렇게 지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무렵에 저는 친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는 만날 생각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너는 네 친아버지니까 이쯤 돼서 한 번은 만나봐야지 않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 세월을 건너뛰어서 아버지를 마주하게 됐었죠. 기억 속 그리고 사진 속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첫째로 놀랐으며 얼굴 이목구비가 저와 너무 비슷한 것에 둘째로 놀랐습니다. 이래서 시도독은 못한다고 하나 봐요. 그동안 잘 지냈냐? 아이고, 사내 놈이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너 끼니 잘 안 챙겨 먹고 그러지? 아니요, 저 잘 챙겨 먹는데요.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쪄요. 외가 치질인가 봐요. 외가 이야기가 나오자 아버지는 애틋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난감한 듯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민망하였던 과거, 그때를 회상함이 오색하게 아버지는 현재 사회적으로 번듯한 위치에 계셨죠. 평범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온다고 나온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시선만 해도 그러했죠. 아버지는 어느새 아주 멀쩡한 어느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어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새로 재혼하신 분과의 사이에서 자식 둘을 보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고 너무 잘 지내시느라 저 같은 건 깜빡 잊으신 채로 오래 지내오신 것만 같아서 그게 느껴져서 저는 아버지에게 딱히 대단한 감정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머쓱하고 어색한 게 가장 크더군요. 너 어렸을 적에는 미처 몰랐던 건데 네가 참 나를 많이 닮았다. 특히 그때가 나를 떼다 박았구나. 세상에 어찌 이리 나를 닮은 아들 자식이 있을 수 있는지 잊고 살았던 감동이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다른 자식들은요? 아버지하고 안 닮았나 봐요. 불쑥 그렇게 질문이 나가고 말았었죠. 이제 보니까 제가 눈치에서 둔감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철면피 기질도 있었나 봅니다. 속으로만 하는 것에 그쳐 마땅할 소리를 입 밖으로 내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신 표정을 숨기지 못하시며 얼버무리셨고 저는 더 나아가서 다른 자식들의 사진이 있으면 그걸 볼 수 있냐고 여쭸었네요.
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어리길래 제가 놀라니까 최근 사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둘 다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예민한 시기라서 최근 몇 년간은 찍은 사진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민망한 침묵만 지키고 있었고요. 헤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웬 커다란 종이봉투더라고요.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고민이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네가 내 하나뿐인 아들놈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그리고 앞으로 이 아버지 회사에 와서 일을 해보는 것에 대해 잘 좀 생각을 해봐라. 부탁한다. 알았지? 네. 생각은 잘 해볼게요. 마지못해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돌아섰을 때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죠. 그 돈은 그냥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를 전해 들으신 어머니는 별 말씀 안 하셨고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저희 모자의 일상에 끼어든 아버지의 일은 잠시 불고 지나간 바람쯤으로 여겨졌었죠. 바람이 불었던지 안 불었던지 금세 까먹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굴었습니다. 27. 가을날에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다녀고 처음 보자마자 제 이상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착하고 참하고 조용히 웃는 게 제일 예쁜 사람이었어요. 전문대를 나와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처음부터 너무 잘 맞아서 그 피곤한 평일에도 퇴근을 하고 나서 짧게 데이트를 즐겼을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이었기에 저는 진작에 처가에 인사를 드리며 안면을 텄었고요. 자연스레 결혼을 하며 지냈답니다. 다들 제가 아내와 결혼할 것이며 제가 그 집안의 사위가 될 거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주도에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새아버지도 제가 아내와 결혼 생각으로 만나고 있음을 진작 다 아셨답니다. 처가에서 저를 가장 환영해 주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아내의 언니인 제 처용이었어요. 동생이 매사에 덜렁대서 완전히 허당인데 허당이 뭔지 아시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시던 처형은 아내와 딱 봐도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인상부터가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그러나 처형은 표정이면 눈빛부터가 기운이 넘쳐나고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친자매인데 어떻게 이렇게나 다를까 싶었습니다. 처형은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며 대견하게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입사를 해서 신입이었고요.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 기업에 다니고 있다며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소개를 했던지 모릅니다. 그 자기소개 내용은 정확했으나 자기 동생에 대한 소개를 좀 틀린 감은 없지 않나 싶네요. 제 아내가 호당이요? 표정부터가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인데 웬 호당이라는 건가요? 자기 동생을 잘 몰라서 말을 저렇게 하는 건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형이 정말 대단한 건 대학 잘 나오고 직장 잘 들어간 것보다 다른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성질머리였어요. 성질이 급하고 사나웠죠. 그리고 여기에 질투심까지 강했습니다. 아, 엄마, 내가 무김치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김치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나 진짜 실망이야. 이게 뭐잖아. 너 먹으라고 열무김치 한 건데 왜? 마음에 안 들어? 청각김치를 했어야지 열무김치가 어떻게 무김치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엄마가 어디 한번 물어봐. 무김치라고 하면 청각김치를 떠올리는지 열무김치를 떠올리는지. 열무김치 보고 어떻게 무김치라고 할 수 있어? 엄마, 치매 오신 거 아니야? 너는 하여간에 말을 하는 꼰세하고는 이 지지배야. 너 말하는 꼬라지 좀 고치고 성질 좀 죽여.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사회생활? 그거 잘만 하거든요. 올해 성공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바로 나거든요. 아빠 엄마 지난 인생 통틀어도 나보다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간 적이 없었는데?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너 아주 잘났어. 너 준다고 나는 허리 빠지게 김치를 했건만 소용도 없었네. 그러니까 잘 좀 했어야지. 엄마 나 계란찜 해줘. 먹고 싶었던 무김치 못 먹었으니까 좋아하는 계란찜 먹을래. 그래 알았어. 다 송송 썰어서 넣으면 되지? 그리고 참치도 좀 넣어줘. 나 참치 계란찜 먹을 거야. 참치? 아유 집에 참치가 없는데. 뭐
그 흔한 참치가 왜 없어? 집에 맨날 수납장에다가 참치캔 몇 개씩 쌓아놓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그걸 쓸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 너 그냥 파 들어간 계란찜 먹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새우젓 넣고 간도 맛있게 해줄게. 아하, 싫어. 김치도 망쳐 놓고 그 쉬운 계란찜도 왜 똑바로 못 해주겠다는 거야?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짜증나. 참치 계란찜 먹고 싶단 말이야. 참치 들어간 거. 아유, 이놈의 지지배가 왜 저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저래? 나 못 살겠다, 진짜로. 아휴, 참치? 아이, 가만 보자. 요 앞에 슈퍼에 가서 한 캔 얼른 사오면 되겠는데. 어느 주말이었고 아내와 함께 처가에 놀러 갔었던 제가 그 황당한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그런 유치하고 막무가내인 떼를 쓰는 걸 보니까 와, 처형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처가에 갔던 게 땅콩 껍질을 다 까둬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러 갔던 것이었거든요. 베란다에 신문지 깔고 땅콩 펼쳐놓고 아내랑 그거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목이 말라서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그 광경을 제가 보게 됐었고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슈퍼 어디 있는지 아는가 모르겠네. 슈퍼요? 당연히 알죠. 혹시 뭐 시키실 일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가서 참치캔 하나만 사다 줄 수 있나? 아, 나는 다른 요리도 해야 해서 지금 바쁜데. 아, 그럼요. 얼른 다녀올게요. 가는 김에 몇 캔 더 사오겠습니다. 여기는 비싸서 그냥 한 캔만 사와. 여러 개 살 때는 대형마트 가면 되니까. 네. 그럼 한 캔만 후딱 사오겠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네. 이미 우리 한 식구니까는 여러모로 든든하고.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내 마음. 장모님이 어딘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고 저는 일부러 더욱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한 웃음과 걸음으로 슈퍼를 향했었죠. 후다닥 뛰어갔다 온 제 손에 들린 참치캔을 보고서 아내가 남몰래 미치겠다는 한숨을 쉬는 걸 저는 봤었습니다. 처형은 그날 기어이 참치 계란찜을 먹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총각김치를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처형이 부르짖는 무김치를 새로 하셨던 것이죠. 처형은 옛날부터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체 타고난 성미가 그랬던 것입니다. 본인이 항상 첫 번째여야 하고 일이어야 하고 가장 대접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것을 꼭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죠. 보통은 마제가 책임감 강하고 희생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처가는 신기했네요. 처음 얻은 자식이니까 장인 장모님 두 분께서는 다 들어주고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고요. 제 아내요? 그런 언니를 둔 덕에 옛날부터 기가 놀려 살았다고 합니다. 성질 드세고 질투심 강하고 무조건 본인 위주해야 하는 사람이 처형인데 그런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존재가 누구였겠나요? 바로 자기 동생이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내의 길을 눌러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도플장군인 자기 언니한테 찍소리도 못했고요. 자연스레 서열이라는 게 형성되니 장인 장모님 두 분은 더 만만하고 막대해도 뒤탈이 없는 자식으로 제 아내를 점 찍으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처형의 말이면 다 들어주셨고 당신이 하고 싶은 하소연들은 제 아내에게 방출을 하셨죠. 처형이 승부욕도 강해서 그런지 공부도 원체 꽤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에서 학원 다 보내주고 과외 해달라는 대로 다 시켜주고 이렇게 지원도 했다고 하지만요. 자기 언니가 성질 드세면서 공부까지 잘하니까 아내는 여러모로 납작하게 기가 눌린 인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질투심이 강한 처형은 본인이 대학을 잘 가놓고도 아내를 견제했습니다.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부족한 과목만 학원을 가고 싶다고 집에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처형이 그걸 알고서는 미친 듯이 막았다는 겁니다. 학원을 다니려면 진작에 다녔어야 했고 지금 와서는 다 늦었으니까 소용없는 짓 하지 말고 절대 학원에 등록하면 안 된다면서 오만 난리를 다 쳤었다네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내가 잘 될까봐 좋은 결과를 내서 주목받을까봐 처형이 견제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외모 자체도 수도분하고 수수하고 꾸미는데 관심이 크게 없지만 처형은 이것저것 꾸미고 가꾸는데 공을 들였거든요. 하지만 남자들의 심리가 어떤가요? 아내같이 수수한 여자를 기본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청순해 보이고
왠지 보호 본능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인기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4년제에 가려면 갈 수도 있었지만 소영이 그때도 난리를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전문대에 가게 됐던 아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다니는 남자들이 먼저 대시를 해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형의 눈이 돌았다네요. 아내한테 그 남자 만나면 네 인생 망한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회방을 놓고 상대가 괜찮은 남자인 것 같으면 연애를 못하도록 또 난리를 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자들과 만나는 것과 먼 일상을 보내었었고요.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저를 만나게 됐죠. 소영은 결혼 전제로 제가 아내를 만난다니까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본인 기준에서는 제가 별로 견제가 안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결혼 적극 찬성을 외쳐댔는지 몰라요. 그 덕에 저는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어려운 테스트 한 번 거치지 않고 허락을 받을 수 있었지만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이렇듯 만나가는 인물이 처형인데 저는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처형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고 대체 이런 기시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작은 이모 때문이었습니다. 성질머리 장난 아니고 내 편이면 누구보다 든든하지만 남의 편이면 징그럽게 소름이 돋을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제 작은 이모였죠. 옛날 그 당시에도 솔직히 작은 이모가 어머니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셨기에 고맙고 감사했던 것이지. 작은 이모라는 인물만 떼어놓고 본다면 그때에도 외가의 문제거리이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었는데도 외할아버지나 외삼촌마저 작은 이모를 건드리지 못하셨으니 어떤 수준인지 설명은 다 했다고 보네요. 작은 이모 때문에 왠지 익숙한 존재가 처형이었고 그렇게 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는 저에게 더 빠져들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남자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때부터 당신을 평생 꼭 붙잡고 안아주기로 다짐했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웃기고도 짠하던지요. 처형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게 눈알을 굴리며 살아온 아내의 곁을 앞으로는 제가 든든히 지켜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워낙 요란하고 유난인 첫째 딸만 쳐주시고 둘째 딸은 알아서 잘하겠지 라며 잘 안 챙겨주시는 분들이었기에 집안 분위기 자체가 처형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으므로 제가 그걸 거스르고 부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판승해서 맞춰주고 아내와 둘이서 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러는 게 평화로운 길일 것 같더라고요. 제 나이 30살 여름이 물러가던 때 아내와 결혼식으로 올렸고요. 진작에 양가로부터 다 알고 인정받아왔던 사이였기에 결혼식도 평화롭고 조용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결혼식에 슬쩍 오셨던 아버지의 존재를 저 바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제 아내만 알고서 아버지로 보고 인사를 드렸을 뿐이죠. 아버지는 혼주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와 새아버지 쪽을 한참이나 아련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자취를 감추셨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몇 주가 지났을 때야 아내와 둘이 따로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식사 한 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너 정말로 아직도 내 회사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냐? 네, 아직까지도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곳에 만족 중이어서요. 아야, 그래봤자 남의 돈이나 벌어주는 일인데 다들 그러고 사는데요. 대부분 남의 돈 열심히 벌어다주며 사는 인생이죠. 저도 이 사람도 그냥 괜찮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소탈하게 웃으며 아내를 쳐다보자 아내 또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을 아버지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며 봐주셨고요.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아버지는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고까지 아니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을 드렸었고요. 제 친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그 집안의 수준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처가에 알리지 않은 바였습니다. 아내만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굳이 알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하였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신 지 오래인 아버지와 계속 활발하게 교류를 하며 지낼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아버지의 존재를 처가에 밝혀서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을 듯 싶더라고요. 조용한 아내를 이미 닮아버려서 저 또한 조용히 사는 것이 좋았고요. 참,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왔었는데요.
제주도가 부모님 댁이니까 신혼여행지로는 적합하지 않는다며 장인 장모님 두 분이 난감한 말 표하셨지만 처형이 눈깔이 짚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주도가 아니면 저희 부부는 유럽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유럽 패키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처형이 제주도 두고 왜 멀리 가냐면서 다육까지 구르면 안동을 피워서 굳이 제주도라는 선택지를 들고 온 거랍니다. 자기 동생이 신혼여행으로 럭셔리한 유럽이라도 들고 올까봐 처형이 질투를 한 것이었어요. 처형은 아직 결혼 전이었으니까요. 본인이 안 해본 걸 동생이 먼저 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처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둬도 장모님의 반응은 살짝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리 예식이며 신혼집이며 그런 거에서 돈을 아꼈다고 해도 그렇지. 너희 형편의 유럽은 너무 사치 아니니? 그게 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양가 어른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잘 생각해서 유럽은 안 갔으면 좋겠다. 가까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 사실상 처형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해 네 언니 속상하게 너는 또 왜 그러니? 하는 눈치를 보내고 계셨고요. 그 시기 처형이 마침 직장에서 첫 승진을 하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저가에서는 시끄럽게 목소리 큰 잘난 언니에게 맞춰서 그 동생이 여태까지처럼 조용히 행동하길 바랐죠. 그때 저희 부부가 제주도를 결국 택했던 것은 집안에 일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친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결혼하고 신혼여행차 휴가를 쓰니까 그때 아내하고 제주도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좋은 봄날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요. 공휴일에 맞춰서 미리 휴가를 써놨었고 그래서 유럽까지 다녀올 수 있었어요. 가기 사흘 전에야 처가에 알렸는데요. 장인 장모님은 말도 안 하고 저희끼리만 계획한 것이 서운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아내를 위해 일부러 무리해서 해외여행을 짠 거라고 하니까 입을 다무셨습니다. 처형은 저희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화가 나서 한동안은 저희를 봐도 못 본 척하고 흥 소리까지 내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기 허락도 안 받고 갔다 온 게 괘씸하다나 뭐 그렇다는 소리에 고개가 저절로 저어졌네요. 저 성질은 또 아휴 저래가지고 도대체 결혼이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그런 모습을 마주했을 때마다 장모님은 머리를 싸매셨고요. 처형은 외모도 다른 조건도 참 괜찮은 분이었고 남자 앞에서 곧잘 내숭도 떠는지 괜찮은 사람들과 연애도 종종하였지만 결혼까지는 못 갔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내숭이 못 붙여서 그걸 간파한 남자들이 처형을 떠나갔고요. 남자의 조건이 눈에 차지 않아서 처형이 차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니 결혼 선사가 어려웠죠. 하지만 다들 자기 짝이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드디어 처형의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나 궁금했던 처형의 결혼 상대, 저와 동서지간 되실 분은 바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의사였던 거예요. 놀랄 노자였고 와, 역시 처형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싶었네요. 의사라면 머리 좋고 직업 좋기로는 최고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한 번 다녀오신 분이라는 것이었네요. 결혼 10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던 전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녀오셨던 분이었기에 그런 이력이 있어서 더 엘리트라든지 집안이 빵빵한 상대와 재혼을 못하시고 처형과 하신 걸 수도 있겠죠. 연애 결혼이 아니고 맞선 결혼이었으니까요. 장인 장모님 두 분은 입이 아주 찢어지려고 하셨어요. 집안에 의사 사이가 생긴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었죠. 처형의 콧대는 더욱 드높아졌고요. 제 동서는 뭔가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죠. 사교적이고 나긋하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의사 사이는 진중한 매력이 넘친다면서 장모님의 입은 매일 귀에 걸렸지만요. 동서 집안은 그럭저럭 잘 살지만 부자까지는 아니었고 동서가 집안에서도 약간은 개촌용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더 대견하고 사람이 책임감 있게 멋있어 보인다면서 장모님은 흐뭇해하셨고요. 제발 싸우지만 말고 이혼한다고 그러지나 말고 잘 살기나 했으면. 장모님이 두 손 모아 바라시던 건데 저도 그 바람이 이뤄지기를 같이 기도해 드렸네요. 그 이후로는 생각보다 평탄한 일상이었죠.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갔고요. 저는 편안하고 부담 없는 사위로 항상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동서보다 제가 처가와 훨씬 가까운 사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원체 처형이 잡고 있었던 집안이었기에 그런 것을 다 알고 들어왔던 저였으나, 그래서 차별에는 익숙했으나, 그럼에도 제가 기분이 너무 상하는 일이었는데요. 처형이 제 아내한테 말하기를 장모님이 요새 좋은 고기를 파는 곳을 새로 알아냈는데 그 집 고기가 정말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맞나 봐.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레 한우를 구워주는지 몰라. 사위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대. 보기만 해도 흐뭇하대. 최근 한 달 사이에 2번 방문할 때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고기 그림자도 못 봤었거든요. 괜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처가에 뭐 드릴 일이 있어서 그 주말에 방문을 했었어요. 장인어른은 일찍 등산 가시고 안 계셨는데 장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베란다 수납장 문을 고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익숙하게 수리를 하러 갔죠. 곧 점심때여서 간단히 밥을 먹네 마네 하는 얘기가 부엌 쪽에서 얼핏 들렸습니다. 아내가 밥 먹고 갈 거냐고 와서 묻길래 저는 문짝을 고치다 말고 그럼 여기서 간단히 먹고 이동하자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다 고친 뒤에 생각했었죠. 혹시 고기가 나오진 않으려나 하고요. 그런데 부엌으로 가보니까 식탁에 밥이랑 김치만 있더라고요. 아내는 표정이 안 좋았고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저희 이것보다는 좀 더 든든하게 먹고 가도 되는데요. 아 왜? 이거 잘 익어서 마시는 김치야. 밥도둑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이거랑 대충 먹어.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하지만 처형이 그러시는데 장모님이 사이가 오면 주려고 요새 고기를 자꾸 사놓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고기? 새로 생긴 정육점에서 사오는 거? 아유, 그걸 또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그 사위는 그 사위고 이 사위는 이 사위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고기를 줘? 그거 비싼 거야. 한우야 한우. 장모님, 차별하시는 게 인생에서 너무 인이 바뀌셨나 봐요. 자식 차별에 이어서 이제는 사위 차별인가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나? 답지 않게. 자네는 서글서글하니 만만한 게 매력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굴어. 김치랑 밥이랑 대충 먹고 자네가 어떻게 의사하고 갔겠나? 안 그래? 양심적으로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의사하고 붙어볼만 하지. 그런데 뭐 또 없잖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장모님이 깔깔 웃으시는 모습에서 처형이 겹쳐 보였습니다. 역시 팥을 심었으니 팥이 나는 법이겠죠. 그때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 이후로 10년이 어느새 흐른 뒤였으나 지난 세월이 참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환경에 둔하고 눈치가 느리다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진작에 제가 누군지 밝히고서 그걸 다 누렸어야 맞았던 건데 말이죠. 후회가 되네요. 갑자기 그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장모님이 황당하다는 듯 저희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저는 아내와 눈빛 교환을 했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장모님을 향해 친아버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입은 점점 놀라 크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재혼하셔서 본 자식들이 둘 다 딸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친부께서는 저에게 회사를 자꾸만 맡기고 물려주려고 하세요. 최근 들어서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고 있었는데 기업 회장님의 친아들이 입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 주목을 받을까봐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성격상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이제는 이겨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그러면 자네가 정말로 그런 번듯하고 멀쩡한 기업 회장님의 자식이라고? 원래 친가는 그렇게나 잘 사는 부잣집이라는 거야? 그 사실을 어쩜 이렇게 여태까지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었나? 장모님은 이제 얼굴이 파래하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식탁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난 아내가 제 손을 붙잡으며 장모님을 향해 말했어요. 왜 굳이 숨겼겠어, 엄마? 우리 집 꼴이 이러니까 말은 못한 거지. 이제는 나도 다 지겨워. 그냥 다 지쳤어.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내 남편만 붙잡고 살래. 다른 건 다 그냥 놓아버리기로 했어. 아내가 염증 어린 얼굴로 말을 했고 저는 아내와 붙잡은 손에 힘을 준 뒤 장모님께 꼬박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처가를 나왔죠. 뒤에서 장모님이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며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크게 들렸으나 못 들은 척했습니다. 몇 시간 뒤 전화며 문자며 쏟아졌지만 다 무시했고요. 비단 고기 대접을 못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참고 살았던 것들이 그냥 이 기회에 다 터져버렸다는 걸 저도 아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으나 사실 괜찮은 적은 없었고 적응했다는 거짓 가면을 쓴 채로 살아왔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덤덤히 마주한 채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휴가를 내고서 아내와 제주도로 잠시 쉬러 갔었네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아버지의 회사로 진짜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 또한 나중에 미련이 안 남도록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며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고요. 연락을 드리자 아버지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내 핏줄이 아쉽고 기이지는지. 누가 뭐래도 네가 내 아들이잖냐. 안 그러냐? 아예 감동까지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해서 보신 자식들은 둘 다 딸이라서 사실을 제외하고서도 둘 다 회사 경영 쪽에 관심이 전혀 없는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한 명은 미국으로 패션 유학을 떠나서 영영 안 돌아왔고요. 다른 한 명은 식당을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오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친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그 결혼 때문에 더 충격받으셔서 쓰러지시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은 건 저뿐인 것 같더군요. 여차저차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 저는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저가는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두 분은 후회가 막심하여 땅을 치셨고요. 제가 반전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에 처형은 오열했습니다. 겉만 번지를 난 의사일 뿐이지 사실 재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게다가 한 번 다녀온 남자였는데 그럼 뭐야. 내가 훨씬 더 모자라고 부족한 결혼을 한 거였잖아. 이건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이잖아. 아내에게 완패를 당한 것이 비참해서 미칠 지경이었나 보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바람에 처형하고 동서대판 부부싸움으로 돌입했고요. 처형을 위하느라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었으니 처형 탓이 크다면서 장모님은 화살을 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지듯 저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굳센 얼굴로 제일 곁에 있었죠. 여러모로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딱 맞는 짝이었다는 걸 새삼 또 깨달은 순간이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전엔 숨이 붙어 있어서 억지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살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들 셋을 낳아서 그간 열심히 키워왔는데 큰아들은 아무래도 제가 혹독한 시집살이라며 처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응석을 받아줘가며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부터 다른 시댁 식구들도 무척 큰아들을 예뻐했고 어렵게 얻은 아이였기에 저도 당시 애착이 아주 컸어요. 그 뒤로 줄줄 아들들을 낳아서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풀리는 듯 했지만 아무래도 장남이란 자리에 대한 의미란 우리 집에서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곱게 사랑받고 자란 대로 잘 자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일은 제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자식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둘째와 셋째들은 크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들 공부하고 문제없이 잘 사는데 그렇게 많이 아껴주고 사랑했던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바람 잘 날 일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 내가 오늘 밥 제대로 지어놓으라 했니 안 했니? 시엄미 말이 우스워. 왜 또 밥이 이렇게 거슬거슬한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살이도 많이 겪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라도 잘해내지 못하면 어찌나 구박을 해대시는지 그 구박에 매일 밤을 눈물로 적시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 이렇게 일 못하는 애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며느리로 들이지도 않았다. 아니야 한 번 가르친 건 바로바로 알아듣고 해야지.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먹는 게야. 어?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왔어. 우리 집 개도 너보단 잘하겠다. 얼른 가서 빨리나 개봐. 전 그 집안에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며느리인지 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했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되게 혼을 내곤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좋게 말씀하셔도 될 걸 꼭 온갖 비하와 경매를 담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어머니에게 반기를 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은 저도 시어머니의 못된 말들을 도저히 넘기고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니네 집에서 네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니? 사돈은 대체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저 좀 그만 구박하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저만 보면 들들 볶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제가 이 집 종이에요? 며느리예요? 아, 저 며느리고 그 이전에 사람이에요.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주셔야죠. 제가 이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두 눈 뜨고 할 말 다 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간 너무 서러웠던 건지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할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그리 말하자 조금은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때부턴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조금 시집살이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큰애를 낳자마자 시집살이는 완전히 끊겼어요. 큰애가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영준이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라. 응? 아이고 내 손주 이쁘기도 하지. 우리 아들은 할머니에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가 원래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영준이는 어렸을 땐 무척 똑똑한 편이었어요. 제가 다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한글을 쉽게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책을 가져와선 혼자 읽어보고 저한테 오말오말 내용을 말해주기도 하고 주변 동네 어르신들도 그런 영준이가 똑똑해 보이셨는지 학자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봐도 영준이는 조금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준이 커서 되게 큰 사람 될 것 같지 않아요? 큰 사람 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난 건강하게 자라기만 했으면 좋겠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지. 안 그래? 맞아요. 그건 그래요. 내가 또 욕심을 부렸네. 나도 우리 영준이가 그저 잘 자라주기만 하면 고마울 것 같네요. 지금 아직도 남편과 나눴던 이 대화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전 정말로 영준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무럭무럭 어디 아프지 않고 이대로만 잘 자라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저의 고생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듯 하더군요. 그냥 좀 고집이 세고 간단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가서 또래들과 섞이게 되면서 비로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단도리를 잘 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준이 어머니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알고 보니 선생님한테 걸려온 전화였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영준이는 그럴 애가 아닌데. 제 말에 한숨을 푹 쉬시던 선생님은 망설이는 듯 말씀을 꺼내시는데 듣고 얼마나 하늘이 노랗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기 어머니, 영준이가 때린 그 아이는 좀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얼른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저는 얼른 대충 챙겨 입고 병원으로 뛰어갔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제대로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요. 일단 사과를 하긴 했는데 아들은 전혀 잘못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당장 조용히 하라고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걔가 먼저 까불었어. 맞아도 당연하다고.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너 어디서 그런 말 하고 있어? 제가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변하셨어요. 결국 아이 엄마는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아이를 붙잡고 흔들더군요. 너 정말 제대로 혼나봐야겠구나. 우리 애 저러다 잘못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너무 놀라서 저도 떼놓으려던 차. 아무리 제 자식이지만 그때 같이 대드는 꼴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나요. 자꾸 붙잡고 있으면 나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놓으라고. 뭐야? 이놈 자식이 너 진짜 안 되겠구나. 영준이 엄마, 당신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가 저리 되냐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진아, 손 놔. 손 떼라고.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렸고 겨우겨우 떼내었지만 결국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을 더욱 노엽게 해버려서 문제가 매우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이 일은 꽤 상당한 금액을 치르고 힘겹게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죄인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제가 얼마나 상대방 부모에게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영준이가 또 사고를 친다면 제가 영준이 대신 깜빵에 들어가겠다고요. 그때 상대방 부모 쪽에서 제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말이 가슴에 남네요. 그건 됐고요. 당신 아들 교육 똑바로 시켜요. 내 보기엔 쟤 저러다 범죄자라도 될 듯 싶으니 지금 저렇게 애들 타고 다니는데 머리 커지면 스스로 깜빵 가지 않겠어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때 영준이 붙잡고 참 많이 울었어요. 영준아, 정말 왜 그러니? 엄마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할 거야? 우리 영준이 착하고 똑똑한 애잖아. 이런 애 아니잖아. 엄마,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만 울어요. 앞으로 친구 안 때리고 다닐게요. 부모는 자식 말이 거짓이든 뭐든 다 믿는다고 하죠. 저 역시 마음은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좋아질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둘째와 셋째 아이들은 문제없이 잘 크고 있었고 큰애만 좀 별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큰아들은 사고로 치게 급급했습니다. 학창시절 때에는 또래 애들을 때리고 다니더니 고등학교쯤 가서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손을 놔버리는 것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를 비롯하여 제 부모와는 말도 안 하려고 하는 아들을 붙잡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영준아,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고등학교 안 나온 애들도 세상에 많아요. 고등학교 꼭 나와야 사람 구실해요? 내 주변 형들은 안 나와도 잘만 살던데요. 네 주변 형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깡패 같은 애들 말하는 거니? 엄마, 네가 그리 되는 거 죽어도 못 본다. 제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엄마,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컸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 그만 징징거리시고 더 이상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참 날카롭고 잔혹했어요. 당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도 멋대로 그만둬버리고 얼떨결에 군대까지 가버리더군요. 그럼 조금 달라질 줄 알았더니 제대 후 시간 좀 지나서도 갈수록 가족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하는 것도 없이 용돈이나 갈취해가고 나중에는 거의 협박식으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수십도 아니고 수백만 원이었어요. 기가 찼죠. 그 돈이 어딨다고. 아들은 저희 집 사정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돈 좀 줘.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해볼 거니까. 뭘 제대로 해보겠다는 건데. 너 저번에도 돈 타가더니 그냥 무슨 이상한 게임한다고 날려먹긴 하고. 아들아, 엄마가 너 돈 주는 기계니?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고요. 나 이번에는 내 친구처럼 장사할 거야. 술 장사. 포장마차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거라고요. 내 친구 보니까 일도 별거 아니더만. 아무튼 돈 좀 줘봐요. 내가 수십 배로 불려서 갖다 줄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는 말이나 하지 말고요. 당시 저도 그닥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아픈 남편을 뒤로하고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죽어나지. 그런 상황에서 철없는 말만 해대는 아들이 너무 속상했고 점점 화가 났어요. 결국 저도 못 참고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네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언제까지 엄마한테 돈만 타면서 살 거야? 너 밥벌이 이제 네가 스스로 해야지. 진작이라도 아들을 때려서라도 혼냈어야 되었다고 생각하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미 그 타이밍도 늦었다는 것을 이 다음 아들의 행동에서 알게 되었어요. 대체 저는 그때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엄마, 내가 돈 달라 했잖아요. 그 돈 주는 게 그리 아까워요? 아니, 돈이 있으면서 왜 안 주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나 싸질러 놓았으면 다냐고.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동시에 저한테 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욕짓거리를 하면서 분노를 못 이기는데 정말 뭐로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이 느껴지더군요. 언제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건지, 저게 진정 내 배로 낳아서 키워 자라게 한 아들 녀석이 맞는 건지 화가 나다 못해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 어미한테 저렇게 물건을 집어 던질 정도니 속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비로소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쳤어? 뭐 하는 거야? 형, 그만 못해? 니들은 다 신경 끄라고. 바로 떼어나온 둘째와 셋째가 말려대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은 아들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간신히 뭔가에 얻어맞지 않은 채 아들이 던진 빈 김치통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는 정도만으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제 얼굴이 어디에 맞기라도 있다면, 그때 제가 아들을 완전히 끊어내버렸다면, 그랬다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변했을까요? 전 그날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어떡해. 글쎄 그 녀석이. 아빠, 진짜 오빠 미쳤어요. 아까 엄마한테 물건을 던지더라니까요. 오빠 저러다 정말 폐륜화 되겠어요. 그러게 당신이 너무 우쭈쭈하면서 받아주니까 영준이 저 녀석이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자식 교육 잘 시켰어야지. 뭐라고요? 자식 교육은 나만 했어요? 이게 다 내 탓이라고요? 그럼 당신 탓이지. 이게 내 탓이야? 나야 밖에서 돈 벌기 바쁜 사람이고 집안일 하면서 집 굴러가는 거 보는 사람은 당신인데 그럼 당신이 똑바로 했어야지. 어머니랑 형님이 나보고 아들 못 낳는 건 사람도 아니라고 구박해 댈 때 입 다물고 있었으면서 가문을 이어야 된다고 난리를 쳐놓고 애 키우는 데에는 쏙 빠져있던 사람이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가뜩이나 속상한 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려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곧바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남편은 듣고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남편에게 분풀이를 해봤자 제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멍들 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돼버렸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막 으르렁거리며 커가는 아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란 생각할수록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며칠째 연락을 끊고 안 들어오니 참 기가 막힌 인연이 부모와 자식이긴 한가 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해댄 아들이라고 해도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신경이 쓰이더군요.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한숨만 푹푹 쉬어가면서 걱정하던 차에 직장에서 나오니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잔뜩 기죽은 얼굴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도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던 걸 보니 그날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기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앞으로 찾아온 아들을 보니 그저 생전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어쨌든 내 품에서 키운 자식인데 내가 안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길게 할 말 없이 그냥 한마디만 할 뿐이었어요. 얼른 집으로 가서 밥 먹자. 그렇게 아들과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고 제 뒤를 따라 들어온 아들을 보며 다른 아이들과 남편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들도 며칠째 제 눈치만 보고 있던 터라 다들 모르는 척 있었어요. 그렇게 밥을 지어서 먹고 그냥 그렇게 덮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크게 잘못을 했다고 느꼈는지 조용히 움츠리고 들고 나가길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아들은 뭔가 한다면서 조금씩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지 제각기 열심히 길을 찾아서 직장을 알아보는 등 어떻게든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들 열심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 분위기는 대강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어요. 남편도 건강을 회복해서 뒤늦게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정말로 처음으로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던 시기였어요. 저는 이 시기에 성당도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신에게 지금의 이 시기를 조금 더 늘려달라고 기도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이대로만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또 방탕해지지 않고 지금처럼 마음 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던 어느 날 영준이가 부끄러운 얼굴로 제게 흰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니? 얼마 못 넣었어. 그래도 내가 번 돈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엄마 목도리라도 하나 사. 세상에, 우리 아들 이제 철들었구나. 아들이 저에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봉투에 담아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마치 돌아온 탕아를 맞이한 기분으로 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아들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울지 말라 하는데도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낸 시간들은 결코 길지 않고 또다시 저에게는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란 존재를 원망하게 된 시기였어요. 아들이 다시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동안 순진해 지내며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용돈도 주더니 저에겐 믿을 수 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아, 네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 돈이 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엄마가 지원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좀 하고 싶으면 너가 좀 더 일하고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봐라. 그러나 아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저를 조르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잖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이 길밖에 없어. 더군다나 학교도 졸업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뿐이라 돈을 모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언제 이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엄마, 나 이번에 진심이야. 다신 엄마 아빠 속 썩이는 일도 없을 거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이란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될까?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자기 동생들은 하나같이 대학도 나오고 제법 직장을 잘 갖춘 편이지만 장남이라고 귀하게 큰 녀석이 아직도 변변찮게 내세울 경력 없이 저를 떠드는 걸 보니 속이 상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이 계속 저를 조르는데 지희여 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결국 손발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제대로 이 사업 키워볼게. 민준이랑 수진이도 나한테 투자해준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모르나 본데 한창 젊은 걔네들이 봐도 솔깃한 얘기니까 돈을 주지 않았겠어? 엄마만 더 보태주면 돼. 제발 부탁이야, 어? 제가 모르는 사이 동생들에게까지 투자금을 받았다는데 그냥 제 오빠가 안 돼 보여서 준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몰아줘 보자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아들의 나이는 또래에 한창 취업해서 돈을 버는 아이들에 비해서도 늦은 편이었고, 여러모로 저도 조바심이 났으니까요. 내가 기력이 될 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고 받아와서 크게 보태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경과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딸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어쩐지 그날따라 딸아이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엄마, 혹시 오빠 돈 줬어? 왜, 문제 있니? 너도 영준이한테 줬다며.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딸아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내가 요 며칠 출장 가서 자세히 이야기 못했는데 오빠 사업하는 거 영 수상해. 그래서 사실 나도 걱정이 많아. 이번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도 해준 거야. 거의 협박하듯이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그래도 엄마까지는 주지 말지 그랬어. 아,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줄 걸 그랬다. 나도 생각이 없었네. 알고 보니 동생들이 투자 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 하도 안다라는 제 오빠 소리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다 끌어서 큰 금액을 줘도 되었는지 걱정이 되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영준인 요즘 술 먹고 들어온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저녁 들어온 아들을 재촉하게 되었어요. 영준아, 너 사업 어떻게 돼가는 거냐? 잘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정말인 거니? 그렇다니까요. 근데 너 왜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마시니? 뭐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봐. 아, 엄마, 사업이 쉬운 줄 알아? 탁달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왜 이리 말이 많아? 엄마, 그 돈 좀 줬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뭐? 너 이놈 자식이 엄마한테 뭐라고? 너 이제 위아래도 없는 거야. 네 엄마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 그니까 그 입 좀 다물라고 듣기 싫으니까.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절 더 이상 엄마로 보지 않는 것 같았고 대하지도 않았죠. 그저 밥 해주는 아줌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다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손을 들고 말았어요. 암튼 늙으면 말이 많아져. 저는 분노하며 아들에게 왜 이리 반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왜 이리 변해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거냐고.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요. 근데 그마저도 아들은 듣기 싫었는지 제 앞에서 대놓고 길을 막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 아들이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앉았어요. 그리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죠. 모든 게 정말 제 잘못 같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정말 부모로서 교육을 잘못 시킨 건지, 자책감도 들고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자식이 박은 대못은 그렇게 제 가슴을 후비고 또 후볐고, 며칠 내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참을 끙끙 앓아야 했죠. 그나마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작은 딸이 저에게 와 죽도 떠먹여주고 약도 챙겨준 덕분에 침대에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는 가슴에서 지우자. 나도 오빠는 포기했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나도 오빠로 받아들이기 싫어. 딸은 저리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그게 신나요. 딸에겐 오빠이지만 제겐 자식인데. 차마 아들에게 인연 끊자는 소린 못 나오더군요. 아들은 제가 침대에서 끙끙 앓는 동안에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뺀질나게 밖으로 드나들었어요. 그것도 가만 보면 꼭 밤에만 나갔어요. 그게 좀 이상했죠. 자기 딴엔 밤에 일이 많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일이 나는 게 어떻게 밤에만 있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아들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오빠 확실히 이상해. 막내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빠를 한번 미행해보면 어떨까? 미행? 음, 오빠 성격에 순순히 무슨 회사 차를 일하는진 절대 말 안 해줄 거고, 우리가 미행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잖아. 딸이 제안한 미행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미행한다는 게 좀 그렇더군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저도 결정은 내려야 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러자 하고 딸과 함께 영준이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미행을 하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졸이던지 가면서 중간중간 딸의 손을 잡고 몇 번을 심호흡해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게임방이나 이런 곳에 갈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멀쩡한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딸의 말에 저는 그만 몸이 굳고 말았어요. 엄마, 불이 왜 안 켜지지? 오빠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건물 전체가 컴컴하잖아. 이상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직감이 들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정신없이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딸도 절 부르며 급하게 제 뒤를 따랐고요. 그 후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게 그지없었어요. 깡패같이 생긴 두 사람이 어떤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사이로 반짝거리는 기계 불빛들이 보였는데 딱 봐도 여긴 노름질 하는 곳이었죠. 기막힌 건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절 아는 체 하더랍니다. 영준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저 창희인데 기억 못하시나? 예전에 영준이 중학교 때 같이 어울렸던 돈의 형이에요. 예전에 어머님 집도 몇 번 갔는데. 영준이 지금 여기 있니? 네. 근데 어머님 출입은 안 되고요. 능청스럽게 웃으며 제게 말하는 그 영준이 형이란 놈은 한창 영준이에게 술 담배를 가르쳤던 놈이었어요. 전 그놈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들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역시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노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까지 끼고서요. 어찌나 분이 나던지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긴 이놈아. 너 이러려고 나한테 돈 탄 거야? 그 큰 돈을 빌린 거냐고.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긴 아니? 너희 엄마 아빠가 피 땀 흘려 번 돈이야. 너네 먹여 살리겠다고 굶어가며 번 돈이라고. 하지만 이후로 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통 앞이 어질어질했어요. 처음엔 제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당당한 태도로 말하더군요. 아이씨,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도 사업이야, 도박 사업. 그리고 나 지금 돈 좀 따고 있다고. 엄마 때문에 이번 판에 돈 잃게 생겼잖아. 솔직히 엄마가 해준 그 돈으론 부족해. 엄마, 돈 좀 더 없어? 좀만 더 써라 엄마. 내가 진짜 호감하게 해줄게. 어? 엄마 돈 더 있는 거 알아. 도박도 잘만 하면 다 돈이 돼요. 아들은 도박 중독이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차라리 남이 낫지. 어쩌자고 내가 이런 것에 아들이라고 튀어놓은 것일까.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잠도 못 자고 갱년기가 넘어 여기저기 아픈 것을 참고 엄마가 오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참다 못해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내질렀어요. 못 줘. 지금 이놈 새끼 도박하는데 돈을 내라는 거야? 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어쩌다. 아, 정말 싫다. 엄마, 그렇게 징징대는 거 듣기 싫어 죽겠어. 그런 것도 못 해주면서 무슨 엄마야? 아, 다 필요 없고 엄마 돈 못 해주면 나 엄마 자식 안 해. 됐지? 뭐? 너무나 한이 맺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내질렀습니다. 내뱉은 말 하나하나마다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휘둘러대는 양 얼마나 무자비하게 퍼붓던지 아들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몇 년이나 종족을 감췄고 저는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 건지 도저히 결론이 안 나는 상태로 산 송장처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거의 빼앗기듯 내버린 돈들도 아찔할 정도로 컸고 거기다 연을 끊고 나가버린 셈이라 정말 모든 게 허망해졌어요. 점점 우울감이 심해지더군요. 남편과 남은 아이들은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으나 저에겐 낙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들은 정말 조금의 연락도 없었고 겉을 알 수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 가끔씩 꿈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데 아들을 너무 압박하면서 내쫓은 건 아닌지 매번 다방면에서 후회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은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마 큰아들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은 아이들에게 입도 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직장에서 전화를 받은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달달 떨렸어요.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유순하게 잘 자라와준 우리 둘째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끌려갔다는 무서운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당황하고 울음이 막 올라와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화기 속 무서운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로 당신 아들 정민주는 못 보게 될 거야. 언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채를 썼던 건지 어쩜 제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부모 속을 다 쥐어뜯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싶어 정말 애 끊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살려달라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그 시간은 가히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나마 제 노후 자금을 털어서 보태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일단은 전화를 끊고 둘째 며느리와 셋째 딸에게도 다급히 전화를 했지만 다들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런 날 태평하게 낚시나 하러 나간 남편도 마찬가지로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건지 계속 통화 중으로만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 미치겠더군요. 전화기 속 남자는 계속 시간을 정해두고 저보고 오라는 말만 해댈 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고 그 길로 나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비밀스레 묶어두었던 돈인데 정말 방법이 없고 아들을 살려야 하는데 어쩌겠나요.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해둔 약속 장소는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역이었고 안내해준 인상착의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저인지 확인하고 날카롭게 돈을 뺏어가더군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황망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저기요. 우리 아들은요? 아들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아들 연락처를 임시로 만들어 두었으니 그리 연락해서 만나쇼. 참 어지간히도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이런 면모까지 다 만드는구나 싶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나 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던지 그 번호도 없는 번호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어떡하면 좋으니? 어떡하면 좋아?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우리 아들, 민준이가, 글쎄, 납치를 당했다. 뭐라고? 딸은 제 이야기를 좀 듣다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고, 저는 결국 돈까지 뺏기고 아들도 못 본 상황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들 한둘씩 연락이 되어서 다들 같이 찾아주었는데요. 그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은 얼마 안 있어 둘째 아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보자마자 기절할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아들을 붙잡고 오열할 듯 울었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었어? 몸은 괜찮니?
엄마, 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오늘 직장에 있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 아니, 분명 너가 납치돼서 돈을 입금하라고. 저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용을 다 맞춰보자니 제가 겪었던 일은 마치 꿈과도 같은 보이스피싱 사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걸려드는 사람은 다 어딘가 모자란가 보다 하고 뉴스를 넘겼었는데 그 꼴을 제가 당하다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피 끊는 듯 애를 태웠던 것하며 저로서 결코 적게 느껴지지 않는 노후 자금까지 송두리 뺏겨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저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모두 신고 절차를 해주고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돌아오는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엄마, 이런 케이스는 흔하고 잡기 힘들다나 봐. 대부분은 해외에 있어서 찾기도 힘들고 그저 돈 잃은 거 그냥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 잃은 돈은 우리가 조금씩 채워줄게. 맞아,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 원래 나쁜 놈들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속게 되어 있어. 딸과 아들이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웠는지 저를 같이 안아주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저 둘째 아들에게 정말로 그런 큰일이 생기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살맛나지 않은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완전히 절망하는 법은 없는 건지 한 달쯤 지나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다 돌려받을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딸이 말해주었지만 당시 모든 울분과 분노가 거기에 가득 몰려 있었기에 그저 모든 벌을 세게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잡혔다는 연락이 왔으니 마음에 칼을 갈면서 전화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저에게 알려준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신원 내용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을 수도 계속 받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범인이 제 큰아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 아들 이름은 정영준이에요. 영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 일단 경찰서로 오시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기어가듯이 경찰서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봐도 제 아들이 맞았으며 몇 년 못 본 새에 인상도 상당히 변해 있었고 체격도 달라졌고 저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네가 어떻게... 아들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제가 미운 건지 분노와 원망이 깃들어진 시선을 저에게 계속 보내고 있더군요. 이렇게 된 상황조차 제가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만 털썩 주저앉았고 혼란스러워하는 차에 경찰은 저에게 냉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친족상 도래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진 이런 재산 관련 사건들은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꼭 벌을 해야겠다면 별도로 고소를 해야 본격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듣는 내내 정신줄을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다른 아이들에겐 이야기를 못하고 남편을 불렀어요. 고소해. 난 저 녀석 절대로 용서 못해. 어디야 할 짓이 없어 부모를 협박해. 저런 파렴치한 놈은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여보, 저 개만도 못한 자식. 저런 놈은 언제고 돈 때문에 지 부모도 죽일 놈이야. 남편은 화를 주체할 수 없어 했고 전 그저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저희에게 그 어떤 용서도 빌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물끄러미 응시하던 아들의 눈이 자꾸 떠올라서 차마 그런 결정을 쉽게 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쉽게 고소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장소에서 둘이 만나게 된 것도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유아무이한 상황은 넘어가게 되었고 그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안고 가는 형태로 마무리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발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정말 돈도 무엇도 없고 이런 상황을 한 둘째 아들과 셋째 딸마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는 지금 이때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자식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남편마저 대책 없는 여사라며 저를 비난해댑니다. 정말 매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버티고 서 있기 힘듭니다. 저에게도 살 길이라는 게 있을까요?